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선사시대 유적을 통해서 선사인들의 생활과 선사사회의 변화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역사의 시작은 구석기부터 시작을 하죠. 그런데 구석기 시대가 우리 역사에 들어오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중반 이후이고요. 교과서에 수록된 건 1970년대 초반에 들어와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구석기 시대가 인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구석기 시대가 인정되는 가장 중요한 유적은 바로 1964년 공주 석장리 유적의 발굴입니다. 64년부터 13차례에 걸쳐서 유적을 발굴했더니 구석기 전기부터 후기까지 굉장히 다양하게 구석기 전 시대를 거치는 유물들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에도 구석기 시대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주목해야 될 유적은 전곡리 유적인데요. 전곡리 유적에서는 이제 이 주먹도끼가 대량으로 출토가 됩니다. 주먹도끼의 출현은 세계 학술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발굴이 되는데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에 이 주먹도끼가 출토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먹도끼가 출토되는 아프리카나 유럽, 특히 유럽에서는 구석기 시대부터 아시아보다 유럽이 훨씬 더 발달해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78년 전곡리 유적에서 이 주먹도끼가 출토가 됨으로 인해서 이 학설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지게 되고요. 이 이후로 우리나라 구석기 유적 전역에서 주먹도끼가 출토가 되고 아시아 전역에서도 곳곳에서 주먹도끼가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주목해 볼 유적은요. 두루봉 동굴 유적인데요. 이 동굴 유적에서는 그 동굴 안에 평평한 돌판 위에 4살에서 6살쯤 되는 아이의 유골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이의 유골 가슴께에서 국화꽃 가루가 발견이 됐는데요. 이걸 통해서 당시 구석기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죽은 사람을 슬퍼하고 그리고 그걸 애도하는 장례의식을 치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 동물 유적에서는 굉장히 많은 동물 뼈들이 나오는데 이 동물 뼈들을 그냥 방치한 게 아니라 그 동물 뼈에 사람 얼굴을 새긴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예술품들을 만들어내고 예술 활동을 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유적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구석기 유적들은 한반도 전역에 분포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유적들을 통해서 대략 70만 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구석기 시대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구석기들은 대부분 이제 동굴 또는 바위 그늘 그리고 이게 강가에 막집을 짓고 거주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데요. 이들은 이제 그 사냥과 채집을 중심으로 경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뗀석기를 사냥 도구를 만들었고요. 구석기 전기에 이제 이 뗀석기들은 주먹도끼와 같이 이 도구 하나를 가지고 다용도로, 그러니까 찌르게도 되고 자르게도 되고 모든 걸 활용하는 용도로 사용하다가 후기로 가면서 이제 쓰임새에 따라서 이 다양하게 이제 세분화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긁게, 자르게, 찌르게, 그 다음에 순배 찌르게까지 이게 다양하게 세분화가 되고요. 이 과정에서 보시면 크기도 점점점 작아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 도구들도 뗀석기들도 조금 더 정교해지고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구석기가 쭉 이어지다가 1만 년 전이 되면 큰 사회적 변화가 생기는데요. 가장 큰 변화는 이제 빙하기가 끝나고 후빙기가 시작을 하게 됩니다. 후빙기의 시작은 결국 기후가 상승을 했다라는 거죠. 이 기후가 상승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동안 보지 못했던 빠르고 작은 동물들이 출현을 하게 되고, 사냥을 해야 되는 인간 입장에서는 이 빠르고 작은 동물을 잡기 위해서 보다 좀 정교하고 작은 도구들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간석기가 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간석기가 출현한 시기를 우리는 신석기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기후의 상승이 사회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땅을 팔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이제 농경을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땅을 파기 위한 도구들, 돌보습이나 돌갱이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이제 곡식들을 이제 갈기 위한 갈판이나 갈돌 이런 이제 도구들이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이제 가공을 하거나 그 다음에 이제 저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토기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신석기를 대표하는 빗살무늬 토기가 이제 많이 출토가 되고 있는 거죠. 신석기 유적의 분포를 보면 구석기하고 다르게 이제 이 해안가나 큰 강가에 분포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농경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농사에 유리한 지역으로 내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배를 만들어서 큰 먼 바다로까지 이제 고기잡이를 할 수 있게 되면서 이 주거 지역도 해안가로 내려오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제 농경을 시작하면서 농경과 목축을 하다 보니 당연히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착 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제 움집을 만들고 이렇게 시족 단위로 마을을 형성해서 공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움집은 구석기 시대 막집하고 다른 점이 무엇이냐면 움집은 일단 땅을 깊이 파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깊이 파는 이유는 물론 화덕이 있긴 하지만 그 화덕만으로는 난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땅의 지열을 이용하기 위해서 땅을 일단 깊이 파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혹시나 이 신석기 움집 유적을 구경하러 가실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은 잘못 들어가다 보면 앞으로 꼬꾸라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움집을 통해서 이제 마을을 꾸려서 집단 생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농경을 시작하다 보니까 그 밭작물을 가지고 밭작물에서 이제 이렇게 줄기 같은 걸 뽑아서 실을 뽑고 옷감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런 옷감을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가락바퀴나 뼈바늘 유적들이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농경을 시작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연을 두려워하고 자연에 의지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뭐 애니미즘이든 토테미즘, 샤머니즘과 같은 이제 신앙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농경을 시작했다라고 얘기하지만 신석기 시대의 사람들의 경제 생활의 대부분은 여전히 채집과 사냥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점을 여러분이 좀 유의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출토되는 유물들의 대부분은 돌화살초, 그물추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구석기인들이 예술 활동을 한 것처럼 신석기인들도 여전히 이런 예술 활동을 하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뭐 목걸이나 팔찌와 같은 이런 장식품들이 훨씬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자, 기원전 2000년경에서 한 기원전 1500년경이 되면 이제 청동기 시대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청동기 시대의 특징은 물론 청동기를 사용한다는 것도 있지만 이제 신석기 시대와 다르게 농경이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제는 주된 경제 활동이 농경으로 바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시는 이제 유물이 바로 이제 농경무늬 청동기인데요. 여기 보시면 오른쪽 위편에 보면 따비를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 새겨져 있고 그 아래쪽에 보시면 그 괭이를 가지고 땅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 그리고 오른쪽 위에 보면 항아리에다가 무언가를 담으려고 하는 사람의 모습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청동기 안에 이런 그림이 새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청동시대 농경 생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이거와 더불어 이제 반달 돌칼이나 민무늬 토기 이런 것들이 농경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농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구의 증가를 가져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경작지나 주거지의 확보가 필요해서 결국은 이제 정복 활동을 일으키게 되고,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우두머리, 군장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농경의 발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사유재산에 따른 빈부의 격차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빈부의 격차에 따라서 지배자와 피지배자라고 하는 계급이 생기게 되고, 이 지배자 중에서 우두머리, 군장이 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이 농경 생활은 결국 군장의 출현이라고 하는 것을 낳게 되죠. 이 군장은 단순히 이제 정치적인 활동을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선민 사상을 가지고 이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장들은 무기뿐만 아니라 제사 도구인 방울이나 거울 같은 것들을 청동기로 제작을 해서 소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이런 권위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고인돌과 같은 무덤들을 만들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적은 이제 중국과 다르게 비파형 동검들이 많이 출토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인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청동기를 대표하는 유물입니다. 자, 청동기 시대 유적들은요, 이제 신석기가 해안가에 있었다면 다시 이건 야산과 구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올라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청동기이기 때문에 구리와 아연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이제 금속들을 캐야 되기 때문에 그 가까운 지역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강가에 이제 농사를 짓기 위한 강가에 이제 마을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신석기 마을하고 차이점을 보면 신석기 지역의 마을들은 이제 움집들이 거의 사이즈가 비슷합니다. 4명에서 6명 정도가 살 수 있는 공간. 자, 근데 청동기 시대에 이제 이 마을 집터들을 보면 중간중간에 굉장히 큰 집터들이 보이는데요. 이러한 공간들은 이제 청동기를 제작하는 공방이거나 아니면 공동으로 이제 어떤 작업들을 하는 공간이었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청동기 마을의 가장 큰 특징은요, 무엇보다도 이 당시 이제 정복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다 보니까 내가 남의 부족을 정복할 수도 있지만 다른 부족이 우리 부족에 침략을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방어를 위해서 한우를 파거나 아니면 목책을 두르는 이런 형태의 방어 취락들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정복 활동을 통해서 결국은 이제 향후 청동기 이후에는 국가가 형성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이상으로 선사시대 생활에 대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과 고조선 이후에 등장하는 여러 나라의 생활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조선에 관한 이제 기록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은 당군신화죠. 당군신화는 환인의 아들이었던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곰부족이었던 웅녀와 만나고 그 사이에서 당군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아서 당군이 아사달로 가서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중심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당군신화라고 우리가 얘기는 하긴 하지만 실제 당군신화 내용은 대부분 환웅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당군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죠. 즉 당군은 환웅의 아들이고 그리고 환인의 손자다. 즉 환인 환웅으로 이어지는 천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버지 이야기를 장황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환웅의 시대, 이 신화에 담고 있는 이 환웅의 시대는 결국 당군이 고조선을 건국하는 시대적 배경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즉 환웅이 천부인 세계를 받아서 풍백, 운사, 우사를 거느리고 인간 세상에 내려와서 곡식과 형벌 등을 관장했다라고 이제 기록에 나오는데요. 이런 내용들은 결국 이 당시 시대가 농경 사회였고 청동기를 기반하는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따라서 당군 또한 고조선을 건국할 때 농경 사회, 청동기를 기반으로 해서 고조선을 건국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군 신화를 고조선의 건국 신화로 봐야 되는 것이고요. 나아가서는 이제 고조선의 건국 그 상황을 설명하는 자료로 충분히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조선을 볼 수 있는 두 번째는요. 유적과 유물을 통해서 고조선 사회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청동기를 대표하는 대표적인 유물들이 이제 비파양 동검이랑 고인돌인데 비파양 동검과 고인돌이 출토되는 분포지를 살펴보면 랴오닝과 한반도 서북부에 집중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분포 지역을 통해서 이 범위가 대략 고조선의 세력 범위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제 그 분포도를 보시면 상당히 넓은 지역을 이제 관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기록을 봐도 중국적 기록을 봐도 기원전 4세기, 3세기쯤 되면 이제 고조선의 제후가 스스로 왕이라 칭했다. 그리고 중국의 연나라랑 전쟁을 할 정도로 강성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뭐 부왕, 준왕과 같은 왕의 이름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부왕과 준왕은 부자 관계거든요. 그 부자 관계라는 것은 이 왕위가 세습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왕위가 세습이 됐을 뿐만 아니라 왕 아래에 상이나 대부, 장군 이런 이제 관직들이 체계적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고조선이 국가 형태를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근데 다만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은 이 상이라고 하는 관직인데요. 이 상이라는 사람은 실질적으로는 독자적인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략 뭐 3,000명을 거느렸다고 나오는데요. 그래서 이 상이라는 사람은 고조선에 들어왔을 때 편입이 되었을 때 고조선의 왕으로부터 상이란 관직을 받지만 마음에 맞지 않을 경우 또는 다른 나라에 가고 싶을 때는 자기 세력들을 데리고 이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즉 편입과 이탈이 자유로운 존재가 상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상이란 존재를 통해서 고조선이라는 나라는 연맹 단계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지도에서 보이는 고조선의 이 세력 범위라고 하는 것을 자칫 고조선의 영토로 인식을 하시면 절대로 안 되십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제 상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 하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날 개념의 국경선이란 건 존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그 범위를 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이제 이 유적의 분포를 통해서 세력의 범위다 또는 고조선의 문화 범위다라고만 규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주변에 고조선 외에 많은 청동기 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군장 사회가 존재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많은 군장 사회 중에서 이 고조선이 훨씬 더 빨리 발전을 했고 최초로 국가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고조선 사회에 큰 변화가 생기는 게 이제 기원전 2세기인데요. 이 변화는 이제 중국에서부터 기인을 하게 됩니다. 중국에서 이제 진나라에서 한나라로 왕조가 바뀌면서 이 혼란을 틈타서 많은 이제 중국인들이 고조선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들어온 사람 중에 한 명이 위만이라는 사람이고요. 위만이 이제 들어와서 이미 들어와 있던
이 중국의 이제 유민들을 포섭을 해서 세력을 형성한 다음에 결국 고조선의 준왕을 몰아내고 왕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위만이라는 사람이 조선이라는 국호를 바꾸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위만 이후에 조선을 위만조선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위만 조선은 이제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 철기 문화를 이제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게 되고요. 일명 기록에는 이제 병위 제물이라고 나오는데 아마 철제 무기가 주를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 무기를 바탕으로 해서 주변 지역들을 복속을 하고 그리고 이제 중개 무역을 통해서 경제적인 성장을 이룹니다. 자, 이렇게 위만 조선이 막 성장을 하니까 한나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한나라가 군대를 보내서 고조선을 침략을 하게 됩니다. 1년간 가까이 이제 막 열심히 저항을 하긴 하지만 결국 수도인 왕검성이 함락이 되게 되고 결국 고조선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고조선 땅에다가 이제 한나라가 4개 군현을 설치를 하는데요. 진번이나 임둔 같은 경우는 설치하자마자 그 다음에 바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도군 같은 경우는 계속 치소가 중국 지역으로 이제 밀려나게 되고요. 그 고조선의 수도였던 평양에 두어졌던 낙랑군만이 좀 오랫동안 지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고조선 사회를 설명하는, 특히 이제 위만 사회를 보여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자료가 이제 중국 측 자료에 남아 있는 그 범금 8조, 우리가 일명 이제 8조법이라고 얘기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8가지 법 조항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기록에는 이제 3가지만 남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여기서 이제 주목하는 것은 이제 남을 상해를 한 자는 곡식으로 배상한다 이거였는데, 즉 나를 다치게 해서 내가 노동을 못하니까 그 노동에 대한 보충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노동력을 굉장히 중시한 사회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그리고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노비로 삼는다. 즉 사유재산을 중시하였으며, 그리고 노비라고 하는 계급이 존재했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요. 특히나 이제 벌을 받아서 노비가 되는 거니까 형벌에 따르는 노비가 존재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용서를 받으려면 50만 전을 내야 된다. 굉장히 큰 돈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화폐를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도 되고, 실제로 이제 명도전이나 이런 중국 화폐들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고조선은 멸망을 했지만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를 바탕으로서 성장을 해서 그다음에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정복을 하면서 성장을 했죠. 자, 그래서 이때 들어온 철기 문화가 당연히 고조선에서만 이제 보급이 됐던 게 아니라 주변 지역으로까지 계속 확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조선은 멸망을 하지만 고조선 유민들은 결국은 주변 지역으로 더 이렇게 흩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고조선 유민들을 통해서 다시 철기 문화가 더 확산이 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고조선은 멸망했지만 그 주변에 존재했던 여러 군장 사회들이 다시 철기 문화를 바탕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여러 나라에 대한 기록은 사실 이제 삼국지 위서동기전이라고 하는 중국 측 자료에 이들의 생활상들이 자세히 기록이 돼 있고, 이 여러 나라의 이제 생활들은 이 기록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일 위에 있었던 게 이제 부여라고 하는 나라고요. 부여는 이제 송화강 유역에 있었는데 왕이 존재를 하긴 했지만 마가, 우가, 저가, 구가라고 하는 이제 이 가축명을 쓰는 대가들이 있었고, 이 대가들이 사출도라고 하는 각자 자기의 영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인과 이 대가들 간의 연맹을 통해서 통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왕은 아주 힘이 세냐면 그렇지는 못하고요. 흉년이 들거나 이렇게 되면 이 왕을 쫓아내기도 했답니다. 그러니까 왕의 역할이 그닥 크지 않았던 이 시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부여에서 이제 대표적인 게 여기가 이제 목축이 발달을 해서 마가, 우가, 저가, 구가처럼 가축명을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목축이 발달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이 지역에서 출토되는 유물을 봐도 이 허리띠에 보면 이런 이제 동물 문양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가져야 되는 것은 이제 영고라고 하는 제천 행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도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래 이제 고구려인데요. 고구려는 이제 이 졸본하고 국내성 주변을 바탕으로 해서 성장을 하게 되는데, 여기도 왕은 존재했지만 왕은 소노부나 게르부와 같은 이 부에서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오부족이 같이 연맹을 해서 통치하는 형태였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왕이나 대가들 모두 선인, 조위 이런 이제 그 관직을 가진 관원들을 동일하게 소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과 이 그 대가들 사이에 큰 차이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 고구려에서는 이제 제천 행사로 10월에 동맹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그 동맹을 했던 장소가 이제 국동대요.
이제 나라 동쪽 끝에 큰 이제 굴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되는 것은 서옥제라고 하는 혼인 풍습인데요. 서옥제는 이제 말 그대로 사위가 처갓집에서 머무는 겁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다음에 사위가 처갓집에서 일정 기간 머무는데 대체로 첫째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 다시 본가로 돌아온다고 합니다. 자, 밑으로 동해안 쪽으로 가면 옥저와 동해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뭐 보시는 것처럼 그 고구려나 부여보다는 뭐 토산이 풍부하고 그다음에 토지가 기름집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여기는 되게 잘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물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잘 살다 보니까 고구려나 이런 나라들이 이 지역을 탐을 내는 거죠. 그래서 고구려의 간섭이나 침략을 굉장히 자주 받게 되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많이 나는 산물들을 고구려에 갖다 바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이게 나라로서 성장하기가 어려웠겠죠. 그래서 읍군이나 삼노와 같은 이런 군장들이 통치하는 사회에 머물러고 있었습니다. 옥저 지역은 이제 고구려와 다르게 그 혼인 풍습에 민면이 제도가 있었는데요. 이건 완전히 반대로 어렸을 때 여자아이를 데리고 와서 그 여자아이가 큰 다음에 혼인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서옥제나 이 민면일이 제도나 이런 혼인 풍습이 나오는 가장 큰 이유는 결국 혼인을 통해서 여성의 노동력이 남성 쪽으로 옮겨가게 되죠. 그 부분을 보충해주는 역할들을 뭐 서옥제 같이 남성이 일부 얼마 기간 동안 보충을 해준다든지 또는 민면일이 제도에서는 여자아이에게 드는 그런 비용들을 그 노동력을 사용할 남자 집에서 미리 지불하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동해 지역에서는요, 뭐 무천이라고 하는 제천 행사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고 최근에 이 강원도 지역에 이제 발굴이 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발굴을 해봤더니 이런 여자 형태, 한자로 여자 모양 또는 철자 모양의 집자리가 많이 발굴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집자리는 이 동해 지역의 독특한 문화다라고 이제 요즘 살펴보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마지막 내려가면 사만이 있는데요. 사만은 이제 소국들의 연맹 형태였고요. 이 중에서 이제 목지국이 가장 힘이 셌다라고 이제 기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보시면 남쪽 지역이고 지금도 그렇지만 이제 농사를 짓기 좋은 지역이죠. 그래서 이런 농경과 관련된 5월제, 10월제 이런 이제 계절제 행사들이 주기적으로 일어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변한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철기가 많이 나서 여러 지역으로 수출했다 이런 이제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도 마찬가지로 왕은 없었고 그 군장이 이제 그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하나 특징은 이 청군이라고 하는 제사장이 있어서 이 청군은 소도라고 하는 특별 지역을 관장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특하게 재정이 분리된 사회, 이게 이제 사만 사회였던 거죠. 자, 이 지역에 철기가 많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발굴을 해보면 이런 덩이새가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이것이 이제 화폐처럼 아마 사용되었을 것이다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이제 발굴이 최근에 보면 이런 이제 토굴이 발굴이 됐는데요. 이 삼국지 위서동리전 마한조에 보면 이 마한 사람들은 이상하게 무덤과 같은 땅 속에서 생활한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었는데 그 기록의 실체가 이제 발굴을 통해서 밝혀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마한의 무덤의 이제 또 하나의 특징이 무덤 주변을 파서 환호를 두르고 있는 겁니다. 이건 이제 마한 지역에서 나오는 독특한 무덤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여러 나라들의 성장 과정을 봤는데요. 이런 이제 뭐 연맹 단계든 아니면 분장 사회든 소국의 단계든 이들이 이제 각각 성장을 하고 정복을 통해서 이제 삼국 사회 또는 가야 사회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고대 국가의 성장을 볼 텐데요. 삼국시대는 사실은 이게 삼국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거기다가 중국과의 이 관계까지 해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삼국시대를 살펴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3세기, 4세기, 5세기 이렇게 세기별로 전체를 이제 그 살펴보는 방법과 국가별로 이제 그 흐름을 살펴보는 방식이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국가별로 이 흐름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은 고구려와 백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구려는 삼국사기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37년에 건국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삼국사기는 신라 중심이라서 이 기록은 믿을 수가 없고요. 훨씬 더 일찍 고구려 사회가 성립했다라고 보고 있죠. 그 부여에서 남아있던 주몽 또는 주몽을 중심으로 하는 세력들이 졸본 지역에 내려오게 되고 이 졸본에 있었던 토착 세력,
대표적으로 소선호죠. 소선호 세력과 결합을 하면서 결국은 이제 이 고구려 사회를 건국을 하게 됩니다. 이 그 처음 도읍을 정했던 것이 이제 졸본의 오녀산성인데요. 이 지역은 산성이다 보니까 협수하죠. 그래서 이제 이대왕인 유리왕 때 가면 평지로 내려오게 되고 그 평지 도읍이 바로 국내성이 됩니다. 그래서 427년 평양으로 천도할 때까지 400년 이상을 이 국내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고구려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고구려 성장 과정을 조금 살펴보면은요, 그 2세기 태조왕 때 가면 이제 동목조를 정복을 하고 요동으로도 이제 진출을 하게 됩니다. 영토 확장을 행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3세기 가면 고국천왕 때 진대법을 실시를 하게 되는데요. 진대법은 요즘 말로 하면 사회복지 제도입니다. 그래서 빈민을 구하기 위한 제도인데 이게 이제 춘궁기에 농민들에게 곡식을 빌려주고 그 다음에 그 수확기에 다시 갚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진대법이 왜 중요하냐면 결국은 혹시나 이 그 춘궁기에 곡식을 구하지 못하는 농민들이 결국은 노비로 전락을 해서 귀족들에게 들어가게 되면 귀족 세력이 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농민의 생활을 안정화시킴으로 해서 노비에게로 복속되는 농민의 숫자를 줄여주는. 그러면 상대적으로 농민을 통해서 그 왕권을 오히려 강화시켜주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세기에 가면 이제 동천왕 때 이제 사은평을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사은평을 공격했다가 오히려 위나라의 광고검의 공격을 당해서 고구려가 위기에 빠지는 상황에 도래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사은평을 공격했냐라고 보면 사실은 사은평은 이제 이 밑에 있었던 낭랑이나 대방, 그러니까 한군현이 중국 본토와 연결할 수 있는 그 요충지였습니다. 길목이었던 거죠. 그래서 일찍부터 고구려는 이 사은평을 점령을 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이 한군현을 축출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3세기 동천왕 때는 실패를 하지만 결국 4세기 미천왕 때 이 사은평을 점령을 하게 되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결국은 낭랑과 대방을 이제 추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렇게 낭랑과 대방이 사라졌는데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결국 밑에서 성장을 하고 있던 백제랑 위에서 성장하고 있는 고구려가 국경을 맞닿는 이런 이제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시 성장하고 있던 백제가 이제 평양으로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은 평양성에서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오히려 고국 원앙이 전사하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이제 위기를 겪으면서 이제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소수림 왕은 대외 팽창을 잠시 중단을 하고 안으로 이렇게 체제 정비에 나서게 되는데요. 그래서 뭐 인재를 등용하기 위해서 유교 교육을 하는 태학을 설립한다든지, 그다음에 법령과 제도들을 만들기 위한 율령을 반포한다든지, 그리고 새로운 정치 이념이 될 만한 불교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으로 일단 내실을 갖추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해서 5세기 우리가 잘 아는 광개토 왕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광개토 왕은 즉위하자마자 한강 지역을, 그러니까 백제 지역을 먼저 공격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고국 원앙의 복수인 거죠. 그래서 일단은 한강 지역을 공격을 해서 백제를 한번 위협을 주고요. 자, 그러고 있던 사이에 신라에 쳐들어왔던 왜를 신라가 방어를 할 수가 없어서 광개토 왕에게 이제 구원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광개토 왕이 군사를 내려보내서 신라에 쳐들어온 왜를 무찔러주고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가야 지역까지 진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뒤에 요동과 서북 지역, 만주 지역 모든 일대들을 광개토 왕이 다 정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넓은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광개토 왕의 이름이 이제 광개토 왕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게 되는 거죠. 자, 이러한 이제 그 영토 확장을 뒤를 이어서 장수왕은 이제 중국의 북조와 남조 이렇게 분열이 돼 있었는데 북조 남조와 교류를 하면서 국제적인 정세를 안정화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대외적인 갈등 관계를 없애는 거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남쪽으로 남진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도를 평양으로 옮기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백제를 공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성을 함락을 시키게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이제 한성을 함락시킨 다음에 한강유역을 다 차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백제의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되었던 거죠. 한강유역을 차지하고 어디까지 내려왔느냐? 그
그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충주 고구려비고요. 그래서 충주 고구려비는 남한에 있는 유일한 고구려비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을 보면 광개도 왕릉비하고 굉장히 흡사합니다. 사이즈는 한참 작지만 그래서 그 비슷한 형태를 띠고 있고 고구려가 이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 내려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6세기에 가면 이 장수왕을 이어서 문장왕이 등장을 하는데 문장왕이 이제 부여를 복속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구려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잠시 영유를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러한 영광이 꼭 지속이 되면 좋겠지만 얼마 안 있어서 6세기에 접어들자마자 결국은 이제 고구려 귀족들 간에 정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귀족들 간의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백제와 신라가 손을 잡고 이제 한강 유역을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당연히 고구려 입장에서는 빼앗긴 한강 유역을 다시 찾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 온달 장군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온달 장군이 한강 유역을 다시 되찾기해서 내려가서 전쟁을 하는데 결국 아단성에서 전사를 하고 맙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겠지만 그 온달의 시신이 움직이지 않아서 결국은 이제 평강공주가 내려가서 이제 갑시다, 돌아갑시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제서야 온달의 시신이 움직였다라고 하는 설화가 전해지고 있죠. 자, 이 아단성에 대해서는 사실은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여기 서울의 아차산성을 아단성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기 단양에 가면 온달산성이라고, 아예 산성 이름이 온달산성입니다. 있는데 이 온달산성을 이제 이 아단성으로 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이제 어떤 게 더 타당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6세기 이후에 고구려 사회는 귀족들 간의 분쟁이 더 많이 생기겠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어서 그럼 백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백제는 기록에 보면 기원전 18년에 뭐 건국을 했다라고 얘기 나오고요. 그 백제를 건국하는 비류와 온조가 이제 고구려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비류는 인천으로, 그 다음에 온조는 한강으로 이렇게 각각 차지를 했다가 인천에 가 있던 비류가 다시 세력을 거느리고 와서 온조와 합쳐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강 지역에 백제를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례성의 도읍을 삼았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위례성이 어딜까? 여러 가지 이제 논쟁이 분분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이 풍납토성의 발굴을 통해서 이제 그 백제의 첫 수도였던 위례성은 풍납토성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한강변에 보면 이 석촌동에 돌무지 무덤이 보이는데요. 이 돌무지 무덤은 고구려의 전형적인 무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한강 지역에 보이느냐라고 하면 결국 비류나 온조라고 하는 백제를 건국한 사람들이 고구려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백제의 건국자들이 고구려 문화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초기에 그들의 이제 고구려 문화인 돌무지 무덤이 이 한강에서 발견이 된다. 그래서 고구려와 백제의 관계를 설명하는 유물로 이 돌무지 무덤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백제는요, 그래서 이제 이 한강역에서 이제 강씨의 가장 힘이 셌던 게 목지국이었는데, 목지국을 이제 점령함으로 인해서 고이왕 때 3세기 고이왕 때 이 목지국을 제압하면서 한강유역을 차지를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이 주변의 마한 지역들을 복속해 가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더 위에 있었던 한군영과의 세력 대결도 하게 되는 거죠. 자, 고이왕은 이제 이 한강역을 차지할 뿐만 아니라 삼국 중에서는 가장 빠르게 관등제를 만든다든지 그다음 율령을 반파든지 이런 식으로 체제 정비에 앞장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백제가 이렇게 체제 정비가 빨랐던 이유는 아마 중국과의 교류가 훨씬 더 빨랐기 때문에 그 중국 문화를 빨리 수용한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러한 체제 정비를 바탕으로 4세기 근초고왕 때가 되면 이제 백제의 영토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근초고왕은 이제 나머지 남아있던 마한의 세력들을 다 제거하면서 남해안 끝까지 진출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동진, 중국의 동진과 외와 활발한 교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와의 교류 관계를 보여주는 게 이 칠지도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 평양성, 위로는 이제 평양성, 고구려의 평양성을 공격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고구려의 고국 원앙을 전사를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위로도 영토 확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초고왕 때는 가장 넓은 영토를 백제가 영유했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국 측 기록에 보면 백제가 이 시기에 요서를 정복했다라고 나오는데 사실은 당시 여러 상황을 보게 되면 요서를 정복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고요. 뭐 경제적 교류나 이런 측면에서 요서로 진출했다라고 보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승승장구하던 백제가요, 5세기에 되면 이제 결국 고구려 광개토왕과 장수왕에 의해서 많이 밀리게 되게 되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고구려를 견제하기 위해서 옆에 있던 신라와 손을 잡아서 이 나제 동맹이 이제 강화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고구려의 그 침략을 막기 위해서 고구려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중국의 부기에게 계로왕이 국서를 보냅니다. 고구려 좀 쳐주세요. 공격해주세요. 뭐 또는 백제 공격하지 못하게 말려주세요. 이렇게 국서를 보내는 거죠. 자,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 고구려가 북이랑 가장 친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당시 광개토왕 때나 장수왕 때는 중국의 이런 나라들도 고구려를 함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고구려가 강성했습니다. 오히려 이제 이런 국서를 보냈다는 사실을 이제 고구려 장수왕이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장수왕이 아예 한성을 함락을 시키게 되고 이때 이제 계로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가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한성이 함락이 됐으니 수도가 함락이 돼서 다시 이제 웅진으로 천도를 하게 됩니다. 웅진으로 천도는 이제 비상시에 일어났던 일인 거고요. 자, 웅진의 자리를 잡은 이제 무령왕은 이제 중국 남조 중에서도 이 양나라와 긴밀하게 교류를 하면서 선진문물을 수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지방에 22담로를 두고 왕족을 파견해서 지방 사회를 안정화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중흥을 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양나라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그 양지공도, 거기에 이제 백제 사신하고 백제에 대한 기록이 쭉 이제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무령왕릉은 양나라의 양식을 받아서 벽돌로 지어지게 되죠. 자, 이러한 이제 중흥을 발판으로 해서 성왕 때 6세기 성왕 때 가면 성왕은 이 그 웅진이 즉 공주 지역이 임시 수도였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는 이제 새롭게 다시 안정적인 수도로 옮기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의 부여인 사비로 천도를 하게 되고 국호를 남부여라고 해서 바꾸면서 이제 쇄신을 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무령왕이 했던 것처럼 남조나 일본과 긴밀한 교류를 활발하게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신라랑 손을 잡고 이제 고구려에게 빼앗겼던 한강유역을 이제 차지를 하게 됩니다. 자, 한강유역을 차지했지만 결국 신라로부터 기습을 당해서 한강 하류를 다시 빼앗기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이제 이 옥천이란 지역, 여기 관산성에서 마지막 전투를 벌이게 됐는데 이 전투에서 이제 성왕이 전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백제의 중흥이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은 이제 더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6세기 이후에 7세기 접어들면 이제 백제가 신라와의 관계가 굉장히 대립 관계가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고구려와 백제의 성장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신라와 가의 성장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라는 기록에 의하면 기원전 57년 삼국 중에서 가장 먼저 나라를 세웠다고 하지만 이걸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한반도 동남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선진문물을 받아들이는 데 굉장히 뒤처져 있었고요. 따라서 이제 그 신라의 건국이나 발전도 삼국 중에서 가장 늦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신라는 이제 이 경주 지역에 있었던 사로국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을 하게 되는데요. 이 사로국에는 육촌이라고 하는 토착 세력들이 있었고 이 육촌장들이 이제 신라로 들어오는 박씨, 석씨, 김씨 이 유인민들과 같이 힘을 합쳐서 주변 진한 세력들을 복속하면서 성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인민으로 들어왔던 박씨, 석씨, 김씨 이 세 명의 성씨들이 번갈아 가면서 왕위를 계승해 나가는데요. 이러한 이제 그 왕위 계승은 무려 4세기 전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4세기 그 왕위가 계속 그 박석김으로 번갈아 가면서 이어지는 부분들은 이 그 신라의 독특한 왕호를 통해서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신라를 건국했다라고 하는 박혁거세는 이제 거서관이라 불렸는데 그 거서관은 바로 군장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대 왕이었던 그 남의 왕은 차차웅이라 불렸는데 이 차차웅은 무당이란 뜻입니다. 즉 남의 왕은 제사장의 역할을 했던 거죠. 자, 그리고 이제 3대 유리왕 때 가면 자, 이때 이제 석탈해가 신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과연 박씨와 석씨가 누가 왕이 할 것이냐 이걸 놓고 이제 결국은 떡을 깨물어서 이 자국이 제일 많은 사람이 이제 왕위를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떡을 깨물었다고 해서 이삭금, 그게 이제 이삭금이고요. 그래서 이 이삭금이라고 하는 칭호는 결국 연장자를 의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연장자였던 유리왕이 먼저 즉위를 하고요. 그 뒤에 이제 석씨 집안, 석탈해가 왕위를 계승을 하게 됩니다. 자, 석탈해가 왕위를 계승했을 때 이때 이제 그 김할지, 김씨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김씨가 왕위에 오르는 것은 한참 후인 이제 3세기 미추왕 때 처음으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좀 늦었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내무랑 때 가면 이제 드디어 박석김으로 왕위가 교체되던 것이 끝나고 김씨가 왕위를 세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성씨들보다 김씨가 월등하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무랑 때는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하는데요. 이 마립간이란 말이 바로 대군장, 이런 뜻입니다. 우뚝 서 있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왕권이 서서히 좀 강화가 되고 있는 모습을 이 칭호의 변칭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물 마력간 시대에 있는 낙동강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영토를 넓혀 나가는데 문제는 외가 쳐들어왔는데 이 외를 당시 신라가 막아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구려에 청병을 요청을 하게 되고요. 이때 이제 광개토 왕이 보낸 군사들이 내려와서 외를 쫓아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과정에서 결국 신라는 고구려의 영향을, 좋게 얘기하면 영향이고요, 나쁘게 얘기하면 간섭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구려와 신라의 관계, 광개토 왕과 신라의 관계를 보여주는 유물이 무엇이냐면 이 호우명 그릇입니다. 이 호우명 그릇은 이제 그 신라 호우총이라고 하는 무덤에서 발굴이 된 건데요. 요 밑에 바닥을 보시면 을묘년 이라고 해서 이게 아마 대략 415년 장수왕 때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황상 광개토지 호태왕 호우십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장수왕이 아버지 광개토왕을 기리는 이제 기념품을 하나 만든 거죠. 그 10이니까 뭐 여러 개를 만들었겠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신라에 전해진 거고 이게 이제 어느 귀족이 됐던 왕족이 됐던 죽으면서 무덤에 같이 갖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이 호우명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고구려와 신라의 이 당시 관계를 보여주는 아주 대표적인 유물이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이후에 신라의 과제는 뭐냐? 도움을 받았을 땐 좋았지만 결국 고구려의 간섭을 받다 보니까 이제 이 고구려의 간섭에서 벗어나는 거, 이게 이제 신라의 과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눌지왕 때 가면 이제 그 눌지왕의 동생이 고구려와 일본으로 각각 이제 인질로 나가게 되는데 결국 이제 눌지왕이 박재상, 기록에 따라서는 김재상으로도 나옵니다. 박재상을 시켜서 고구려에서 또는 일본에서 이 잡혀갔던 인질로 갔던 왕자들을 구출해 내도록 합니다. 이러면서 서서히 고구려의 간섭에서부터 벗어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고구려의 이 남하를 백제와 동맹을 통해서 서서히 견제를 하면서 벗어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그 고구려 간섭에서 벗어나면서 이제 6세기 접어들면서 신라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지증왕 때 가면 이제 우경을, 그러니까 순장을 이제 금지를 하고 이제 우경을 장려를 해서 농업 생산력을 확대를 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지방에 주군을 설치를 해서 지방 제도를 이제 확립을 하게 됩니다. 지방을 이제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상국도 정벌을 하게 됩니다. 영토 확장도 하는 거죠. 이런 식의 이제 큰 변화가 생기니까 이제는 사루국이 아니라 신라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국호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이제 마립간이 아닌 왕이라고 하는 왕호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신라나 왕이라고 하는 왕호는 결국 신라 사회가 굉장히 많이 성장했다, 변화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초가 됩니다. 자, 이 지증왕의 발전을 이어받아서 버풍왕 때 가면 병부를 설치하는데요. 이 병부라고 하는 것은 병권이죠. 군사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병부를 관부로 설치한다는 것은 이제 왕이 군사권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버풍왕은 율령을 반포한다든지 관등제를 정비한다든지 그리고 불교를 받아들이는 이제 우리가 흔히 보는 고대 국가의 어떤 체제 정비라고 하는 형태들을 버풍왕이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나아가서는 김해에 있던 금강가에까지 병합해서 영토를 넓혀 나가고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여세를 몰아서 진흥왕 때에 가면 진흥왕은 이제
젊은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화랑도라고 하는 조직을 만들게 되고요. 이 화랑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정복 활동을 더 활발하게 진행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랑 손을 잡고 한강유역을 차지했죠. 그리고 이제 백제가 차지했던 한강 하류까지 빼앗으면서 이제 이 한강유역 전체를 신라가 차지를 하게 되고, 그래서 그 당항성이라고 하는 항구를 손에 넣게 되면서 당항성을 중심으로 해서 중국과 직접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가야, 고령에 있었던 대가야를 복속을 하게 되고요. 위로는 이제 함흥 지역까지 영토를 넓혀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새롭게 영토를 넓혀온 지역에 4개의 순수비와 단양 적성비 이런 것들을 세워서 새로운 영토의 확장을 이제 기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이제 흔히 말하는 영토적인 측면에서 보거나 보면 이제 진흥왕 때 신라가 전성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북한산에 가면 이 이제 순수비가 있는데요. 그건 가짜이고요. 진짜 순수비는 국립중앙박물관에 가시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제 신라의 발전, 이게 과연 7세기까지 이어질 것이냐, 이게 이제 하나의 우리의 궁금증을 자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야를 한번 보겠습니다. 가야는 이제 이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에 건국신화가 2가지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전하는 그 건국신화는 수로왕 얘기, 그 수로왕과 오가야, 즉 육가야 얘기가 돼 있고요. 이거는 아마 김해 금강가야 얘기를 담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삼국사기 지리지, 그 다음에 조선시대 때 편찬된 신증 동국 여지승남을 보면 거기에는 이제 내일주일과 내일청해라고 하는 2 형제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그 형제에서 이 가야 연맹이 만들어지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은 이제 고령의 대가야를 중심으로 두고 만들어진 신화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가야 연맹이 금강가야 또는 대가야가 각각 그 맹주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러한 역사적 경험이 이렇게 신화, 2가지 종류의 신화로 남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야는 이제 낙동강 지역에 있었던 변한 지역의 이 소국들이 각자 연맹을 해서 형성이 되었고요. 앞서 이제 얘기한 것처럼 이제 3세기 전기에는 이제 김해에 있었던 금강가야가 그 연맹을 이끌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덩이새 이런 것들, 철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 철을 바탕으로 해서 화폐처럼 사용하면서 여러 지역에 수출을 했다라고 나오고요. 자, 그렇게 이제 쭉 성장을 하고 있었지만 5세기 광개토 왕의 군대에 의해서 결국은 이제 공격을 받아서 이 정기 가야 연맹은 해체가 되게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가야 연맹이 다 사라진 건 아니고요. 결국은 이제 김해 금강가야가 갖고 있던 맹주의 지위가 이제 내륙에 있는 고령의 대가야로 옮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5세기 후반에 가면 고령의 대가야가 이 가야 연맹을 이끌어가게 되죠. 그래서 뭐 주변 지역 소백 300까지 뭐 확장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지도를 보시면 신라와 백제 사이에 끼어 있어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백제와 신라의 압박을 받으면서 결국은 이제 그 가야 연맹이 계속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금강가야는 법흥왕에 의해서, 그 다음에 대가야는 진흥왕에 의해서 각각 신라의 복속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가야 연맹은 이제 끝이 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야라고 하는 지역은 각각의 소국들이 독자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그 사이에 느슨한 연맹체였기 때문에 이게 고대 국가로 성장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더더군다나 백제나 신라와 같이 주변에 이 강대하게 성장하는 나라들의 압박이 결국 이 가야 연맹의 성장을 막았다. 그래서 연맹 단계에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신라와 가야의 그 관계를 비교를 해보면 결국 고대 국가의 특징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도 우리가 한번 비교를 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상 신라와 가야의 성장 과정을 설명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이 삼국 통일 과정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7세기 이 동북아의 국제 정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가 멸망한 이후에 위진 시대를 거쳐서 북쪽에서 내려온 북방민족이 세운 북조와 한족이 이제 남쪽에 내려가서 세운 남조, 이렇게 남북조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대립하고 분열된 상태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즉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고구려 백제 3국이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그런데 이제 6세기 말에 접어들어 보면
581년에 이제 수가 등장을 하면서 이 분열기를 끝내게 됩니다. 그래서 통일제국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7세기에 접어들면 이제 당이 등장을 하면서 그 통일제국이 이어지게 됩니다. 자, 중국의 통일제국의 등장이 어떤 이제 국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냐 하면 이 통일제국들의 특징은 뭐냐면 팽창을 주도해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팽창을 하다 보니까 고구려나 주변 국가들과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충돌 과정에서 결국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런 충돌을 막아내기 위한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보시면 한반도 남부에서는 544년 관상선 전투 이후에 백제 거기 이제 상황이 전사를 하잖아요. 그 이후로 신라와 백제 사이 관계는 대립의 일변도로 가게 되고 7세기에 접어들면 그 관계는 더욱 악화 일변도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국제적으로 보면 중국의 통일제국의 등장, 그 다음에 그들의 팽창, 그에 따른 충돌, 그 다음에 한반도 남부에서는 백제와 신라의 대립, 이걸 전체를 놓고 보면 돌궐, 고구려, 그 다음에 백제, 외가 이제 하나의 축을 이루게 되고, 그 다음에 통일제국인 수당과 신라가 하나의 축을 이루면서 이 대립하는 두 축을 형성을 하게 됩니다. 이게 당시 이제 7세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즉 이제 수와 당이라고 하는 통일제국의 등장은 팽창 정책을 추진을 하게 되고 그 팽창 과정에서 결국은 고구려와 충돌을 불가피하게 충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 수나라는 이제 통일제국을 형성한 다음에 그 주변에 있었던 돌궐을 이용해서 고구려를 이제 위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고구려 영량왕이 먼저 요서 지역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수나라 문제, 그 다음에 수나라 무제가 이제 계속 연이어서 침략을 하게 되죠. 특히 수나라 무제는 113만이라고 하는 엄청난 대군을 파견을 해서 그 고구려의 요동성을 공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요동성 공격이 실패를 하게 되고요. 자, 그러자 30만 명의 별동대를 구성을 해서 고구려의 수도인 평양성으로 바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때 이제 을지문덕 장군이 등장을 해서 이들을 이제 살수, 즉 지금의 청천강이죠. 이쪽 쪽으로 유인을 해서 퇴각하는 과정에서 일망타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려 30만 명의 대군들이 이제 파견이 되었지만 실제로 이제 다시 돌아간 사람은 뭐 2,700명 이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승을 거두면서 결국 고구려 입장에서는 수나라 충분히 막을 수 있다라고 한 자신감을 가지게 됐겠죠. 그래서 그 뒤에도 수나라 무제가 몇 번 더 침략을 하지만 고구려가 그걸 잘 막아내게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이제 전쟁이 수나라가 멸망을 하는데 더 시간을 앞당기는 결과를 초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국력이 소모된 수나라는 빨리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수나라에 이어서 이제 당나라가 들어서게 됐는데 당나라는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섣불리 고구려 공격을 하지 않겠죠. 그래서 당나라 초기에는 고구려와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을 합니다. 자, 근데 문제는 이제 당나라 당태종이 이제 등장하면서 달라지는데요. 당태종은 적극적인 팽창 정책을 실시합니다. 그래서 뭐 주변에 있던 북방 민족들을 뭐 이렇게 융합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아예 돌궐을 정복을 해버립니다. 자, 이러한 이제 상황을 보고 있었던 고구려 입장에서는 당연히 당나라가 고구려를 침략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방어책으로서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이제 이런 방어책을 구축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미 이제 6세기부터 이 고구려 사회는 귀족들 간의 이제 정쟁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이 귀족들은 흔히 말하는 구귀족과 신흥귀족, 이렇게 이제 나누어서 분쟁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신흥귀족의 한 사람이었던 연개소문이 결국 구귀족과 왕을 죽이고 권력을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정변들이 일어나면서 이제 국내적인 상황도 좀 많이 바뀌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리고 연개소문은 당나라에 대해서 구귀족들하고는 다르게 강경론을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강경론을 취하는 당태종과 강경론을 취하는 연개소문이 만났으니까 전쟁은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당나라 태종은 연개소문의 정변을 이거를 이제 핑계 삼아 명분 삼아서 고구려를 침략을 해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요동성, 비사성 이런 지역들이 다 함락이 되고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고구려가 열세로 밀리게 되는데 마지막 안시성 전투에서 결국 이제 이 당나라 태종의 군대를 격퇴를 하게 됩니다.
안시성 전투의 승리에 대해서는 삼국사기나 이런 기록에 굉장히 자세히 나오고 있지만 이 안시성 성주가 양만춘이다라고 얘기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에 나오지 않습니다. 양만춘이라고 하는 이름은 조선시대 가서 또 조선 후기 뭐 성호사설이나 열하일기 이런 데 이제 언급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시성 성주를 양만춘이라 얘기하지만 뭐 정말 맞는지 아닌지는 사실은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죠. 다만 그 안시성 성주가 굉장히 큰 공을 세웠고 안시성 전투에서 승리함으로 인해서 결국 고구려가 당나라를 제압할 수 있는 그다음에 그 당나라 침략으로부터 고구려를 지켜내는, 나아가서는 한반도 전체를 지켜내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위기를 극복하면서 고구려는 이제 그 자신감을 가지게 되는 거고요. 자,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7세기 접어들게 되면 백제와 신라는 원수지간이죠. 그래서 이제 백제의 이제 7세기에 이제 무왕과 의자왕이 즉위를 하게 되는데, 이 무왕과 의자왕은 신라를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왕에 대한 복수 이런 부분이 있고 하죠. 근데 다만 이제 이 공격 루트가 좀 바뀌게 되는데요. 한강유역을 다 신라가 차지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강 지역을 다시 빼앗기 위한 뭐 한강 지역으로 진출은 사실상 포기를 하고 이제는 바로 신라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소백산맥을 관통하는 새로운 루트를 찾아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끊임없이 이제 공격하는 과정에서 642년 의자왕 때 드디어 소백산맥을 넘어서 합천에 있는 대하성을 함락을 시키게 됩니다. 이 대하성은 신라 입장에서 보면 백제를 방어할 수 있는 소백산맥에서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던 거죠. 여기가 점령이 되면 신라 경주까지는 바로 뚫린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건 어디서 알 수 있냐면 그 후백제 견훤이 신라 경주를 이제 그 침략을 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 이 대하성을 함락한 다음에 바로 경주까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대하성의 함락이라고 하는 것이 이 시기에 7세기 신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위기감을 주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끊임없이 이제 신라를 백제가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라에서는 이제 당시 이제 진평왕이 6세기 말부터 7세기 초에 재위를 하고 있었는데, 진평왕의 재위 기간은 한 50년이 됩니다. 굉장히 길죠. 그래서 이제 진평왕은 즉위 초에 뭐 인사권을 담당하는 관부, 위화부나 그다음에 예부 이런 외교 관계를 담당하는 이런 관부들을 개혁을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말기에 가면 왕실, 그다음에 궁성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관제들을 개혁하게 됩니다. 그건 아마 이제 딸 선덕여왕의 즉위를 위한 조치가 아니었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국 이제 진평왕 다음에 진평왕의 딸이었던 선덕여왕이 즉위를 하게 되죠. 선덕여왕이 즉위한 이후에 이제 이 고구려와 백제의 그 끊임없는 공격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많은 영토들을 이제 상실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특히 이제 이 대하성의 함락은 굉장히 이제 신라 입장에서는 위협적인 상태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그 여왕의 통치에 대해서 비판하는 또는 반대하는 세력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비담의 난이 일어나게 되고요. 이 비담의 난은 과정에서 이제 선덕여왕은 사망을 하지만 이 비담의 난을 진압했던 김춘추가 이제 실세로 등장을 하게 되고, 이제 왕위는 진덕여왕에게로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 그 대하성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그 함락이 되었을 때 그 당시에 대하성을 지키고 있었던 사람이 김춘추의 사위와 딸이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이 딸과 사위가 전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다 전사에서 끝난 게 아니고 이 딸과 그 사위의 시신을 백제가 가져가 버립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김춘추는 그 딸과 사위의 시신을 되찾기 위해서 또는 백제에 복수하기 위해서 본인이 직접 나서서 청평 활동을 하게 됩니다. 군사를 요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제 고구려에 올라가서 영계소문을 만났지만 결국 그 협상은 이루어지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제 당나라로 가서 당나라 태종을 만나서 648년에 군사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군사 동맹 이후에는 신라는 이제 당나라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당나라 연호도 쓰고 당나라 관복도 이제 수용을 해서 이게 여러 가지 제도들을 변화를 시키게 됩니다. 자, 이렇게 나당이 서로 이제 그러니까 동맹을 한 다음에 결국 660년에 나당 연합군이 백제 사비성을 함락을 시키는데요. 당나라는 이제 바다를 건너서 들어오게 되고 신라 군대는 이제 탄현을 넘어서 황산벌에서 케백의 마지막 케백을 무찌르고 이제 사비성을 함락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그 왕이었던 그 의자왕이 웅진에 가 있었기 때문에 웅진에 있던 이제 이
의자왕이 항복을 함으로 인해서 이제 백제는 멸망을 하게 되고요. 자, 백제가 멸망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 임촌성이나 그다음에 이제 이 주류성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뭐 흑지상지나 복신, 도참들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왜가 이 백제를 도와주기 위해서 지원군을 보내게 되는데 좀 늦었던 거죠. 그래서 백강에서 이 백강 전투에서 이 외의 지원군도 패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백제를 멸망시킨 다음에 나당 연합군은 이제 668년에 고구려 평양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고구려는 생각보다, 그러니까 수나와 당나라를 물리쳤던 고구려를 생각하면 이 나당 연합군과의 항전이 꽤나 길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좀 쉽게 함락이 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수나라와 당나라와 전쟁하는 과정에서 국력 소모가 너무 많았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엇보다도 연개소문이라고 하는 이 구심점이 사라지자, 그러니까 연개소문이 죽고 나자 연개소문의 자식들 사이에 이제 이 권력 다툼과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그 귀족 사회가 다시 분열을 하게 되는 거죠. 지배층의 분열을 인해서 구심점이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당 연합군이 쳐들어왔을 때 쉽게 함락이 되게 되고 고구려가 멸망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 당연히 이 지역에서도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고현무나 권모잠에 의해서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부흥운동은 좀 장기간 지속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나당 연합군 입장에서는 백제와 고구려를 다 멸망을 시켰죠. 자, 그런데 멸망을 시켰으니 약속한 대로 백제는 신라가 차지하고 고구려는 당나라가 차지하면 딱 끝났을 상황인데 당나라가 웅진 도독부를 설치하고 안동 도읍을 설치하고 신라의 계림 도독부를 설치하는 등 직접 지배하겠다라고 하는 야욕을 보이게 됩니다. 신라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두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신라가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포섭을 해서 그리고 당시 이제 일어나고 있었던 고구려의 그 유민운동들을 적극 지원을 해주면서 결국은 이제 이 사람들과 함께 당나라에 맞서게 됩니다. 특히 이제 이 안승이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이 금마저, 지금의 익산 지역이거든요. 금마저로 데려와서 보독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워주고 그 보독국의 국왕으로 앉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백제 지역에, 사비 지역에, 백제의 사비에다가 이제 소불이주를 설치를 해서 이 백제 지역에 대한 영역적 지배를 신라가 직접 행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유민들과 함께 힘을 합쳐서 당나라를 이제 공격을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매소성 전투와 기벌포 전투에서 당군을 몰아냄으로 인해서 이제 승기를 잡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고구려에 설치되었던 안동도부를 몰아냄으로 인해서 676년에 드디어 신라가 삼국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삼국은 그 대동강 이남 지역을 이제 신라가 다 통합을 하게 되는데요. 삼국 통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뭐 교과서적으로 보면 최초의 통일이다, 우리 민족의, 그리고 민족 문화의 발전에 토대가 되었다, 이런 이제 의의를 얘기를 하고, 한계점으로는 외세인 당을 끌어들였다. 그 결과 결국은 대동강 이남 지역만 통합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이 한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의의와 한계라고 하는 이 점은 사실은 삼국을 하나의 민족으로 본다는 측면에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과연 삼국을 하나의 민족으로 볼 수 있느냐? 자, 그때 이제 민족이라고 하는 것이 내셔널리즘의 민족주의의 민족이냐, 또는 뭐 에스닉 그룹에서의 어떤 민족이냐라고 하는 것에 따라서 좀 의견이 나눌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 학계에서는 이 삼국 통일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데요. 삼국 통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주장이 있고요. 또 한편에서는 삼국 통일은 아니고 백제 통합이 그쳤다라고 하는 주장하는 견해가 상반되고 있습니다. 그 삼국 통일이라고 봐야 된다는 주장은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건 아니지만 결국은 당나라와의 전쟁까지 치르면서 고구려 지역의 일부이긴 하지만 삼국을 통합을 했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일통사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통일을 했다라고 하는 의식을 그 이후에 내세우게 되고 고구려 백제 유민들을 포섭을 했다는 거죠. 포섭하기 위한 여러 제도들을 마련하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삼국을 통일했다고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삼국 통일론의 입장이고요. 반면에 백제 통합이다라고 보는 것은 신라가 바란 것은 백제였고, 그리고 실제로 완전하게 통합한 것은 백제 지역에 불과하고 고구려 지역은 일부만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통일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백제 통합에 그친 것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견해가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현재 우리나라 남북 관계 이 상황과 그다음에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논의들이 나오면서 결국 우리나라 최초의 통일이라고 얘기되고 있는 이 삼국 통일에 관한 여러 가지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향후 이렇게 일어나게 될 삼국통일에 대한 논의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